안녕하세요. 만약 누군가 매일 혹은 매달 자기 사업 수익의 15%를 기계적으로 BTC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건 보통 개인의 무모한 투자 이야기로 들리기 쉽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무려 72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실제 전략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단순히 어제 오늘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 하는 표면적인 접근을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의미 없는 노이즈를 걷어내는 작업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디지털 자산 시장 이면에 자리 잡은 그 거시적 변수들, 또 수급의 근본적인 요인, 그리고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정책 환경을 구조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직장인이나 애널리스트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인 시세창만 보고 매몰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맥락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개별 자산의 움직임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결국 그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거대한 저수지라고 할 수 있죠. 이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판을 먼저 읽어야 하거든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는 역시 BTC의 7만 5천 달러 선 회복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반등이 그냥 단독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이 7천 선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아주 강하게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의 7천선 돌파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자극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미국 증시 강세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크게 낮춰주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수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자산 효과를 누리게 되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잉여 유동성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거시경제가 안정적이다, 즉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아, 시장 참여자들이 BTC 같은 자산군에 훨씬 적극적으로 자본을 배치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외부 요인도 하나 눈에 띄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연장될 거라는 전망이 보도됐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었잖아요. 이 압박이 완화된 게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거시경제 분석 측면에서 보면 이건 바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제거됐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면 당장 원유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아,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도 덜어지겠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수익률을 쫓아서 이동하게 되고 이게 현재 시장이 반등하는 강력한 외부 동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면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공포도 잦아들 테니까 위험 자산에는 확실히 유리한 환경이네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흐름 이면에는 언제나 돌발적인 정책적 불확실성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네, 방심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거취를 재차 문제 삼았거든요. 임기 종료 이후에도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다시 한번 위협했다는 소식인데요. 물론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정치적 지지나 비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철저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구조적 측면만 봐야 하거든요.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을 건드리는 변수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건 결국 신뢰의 문제잖아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향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신뢰거든요. 만약 정치적 압력으로 연준 수장이 강제 교체되거나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는 인식이 퍼지면 시장은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 전망치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 의장을 압박해서 금리를 억지로 내리면 당장 유동성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엔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점이신데요.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면 유동성이 공급돼서 자산 가격에 오를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통째 불능에 빠지거든요. 아, 훼손된 신뢰에 대한 대가를 시장이 요구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달러의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웁니다.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디지털 자산 가격과 역상관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준이장 거치를 둘러싼 잡음이 달러 패권의 신뢰도를 흔들면 결국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BTC 등 주요 자산 가격도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단기 반등에 취하기보다 이런 구조적인 정책 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자, 거시 환경과 정책 리스크라는 큰 판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그 위에서 실제로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들의 행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고래들의 자금 흐름을 볼 차례네요.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테더가 비트피넥스 거래소에서 자사준비금 지갑으로 951 BTC를 이체했다는 보도인데요. 이 지갑이 현재 97,141 BTC, 그러니까 달러로는 약 72억 달러를 보유한 전 세계 5위 수준의 거대 지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 단순한 이체 내역 이면에 있는 테더의 장기적 자본 운용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테다는 지난 2023년부터 분기마다 발생하는 기업 수익의 15%를 아주 기계적으로 BTC 매입에 할당해왔어요. 장부상 이익만 엄청 나겠는데요? 네,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매입 단가가 약 51,312달러 수준이고 장부상 이익만 이미 21억 7,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테더는 달러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이잖아요. 가격 변동성이 큰 BTC를 계속 사서 준비금으로 쌓는다는 건 자칫 그 달러 패깅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모순이 아닌가요?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테더가 BTC를 매입하는 자금 출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고객한테 받은 1대1 매칭 예치금이 절대 아닙니다. 아, 고객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고객 예치금은 주로 미국 단기국채 같은 고유동성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고요. BTC를 매입하는 재원은 그 국채 이자 수익 등을 통해서 발생한 회사의 순수 초과이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패깅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회사의 잉여 현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전환하는 거네요. 일회성 투기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 거대 기업의 기계적 매수가 시장 구조에 아주 강력한 영구 매수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전통 기업들은 잉유 현금으로 자사주를 사거나 그냥 현금으로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계속 BTC로 바꾸고 있다는 건 웬만한 하락장에서도 시장을 떠받치는 가격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BTC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기관의 장기적인 준비금, 즉 리저브 에셋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상징적인 사례네요. 디지털 자산 내부의 거인이 수익을 이렇게 축적하며 방어벽을 치고 있다면 반대로 외부의 전통금융권은 아예 블록체인 인프라 자체를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이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최근 행보가 아주 대표적이죠. 약 2조 달러를 굴리는 전통금융사 모건 스탠리가 자사 비즈니스의 다음 주요 단계로 토큰화, 즉 토크나이제이션을 공식 지목했다는 소식입니다. 2조 달러 규모의 기관이 토큰화를 비즈니스 다음 단계로 설정했다는 건 시장 판도를 바꿀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상업용 부동산 같은 비유동성 전통 자산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유통하겠다는 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결제가 느린 비포장 도로라면 모건 스탠리는 블록체인이라는 초고속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서 그 위에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들을 직접 달리게 하겠다는 거네요. 통금융 거래 시스템을 보면 주식이나 채권 체결 후 실제 결제까지 T+2나 T+3, 즉 이틀에서 3일이나 걸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개기관 거치면서 관리 비용도 들고 카운터파티 리스크도 생기고요. 근데 그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거래 체결과 동시에 실시간 동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중간 단계가 싹 사라지니까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건 당연하죠.
2조 달러를 다루는 기관이 인프라 효율화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결국 기존 시장에 갇혀있던 자산들을 잘게 쪼개고 국경 제한 없이 유통시켜서 유동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야심이군요. 네,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글로벌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확대와 접근성 확장입니다. 24시간 365일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예전에는 최소 투자 금액 장벽에 막혀있던 새로운 참여자들까지 다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미래금융 인프라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전통금융이 밖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깔며 들어오고 있다면 다시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부를 보면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통제되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BNB 재단이 35번째 분기 소각을 완료했다는 데이터인데요. 네, 오토번 메커니즘을 통해서 약 156만 BNB, 달러 가치로는 한 10억 2천만 달러 규모가 소각됐죠.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공급량이 1억 3,479만 BNB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은 구조적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화폐 경제학 원리상 자산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유통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면 그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사실 과거 프로젝트들을 보면 발행 주체가 재단 물량을 자의적으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 나쁠 때만 임의로 물량을 태워서 가격을 방어하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네, 신뢰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죠. 근데 이 모델은 오토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각 과정이 철저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기반 공급 통제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인간의 자의적 판단이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수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물량을 영구 폐기하거든요. 마음대로 공급량을 늘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오락가락하는 통화정책 같은 불확실성을 시스템적으로 막아준다는 걸 증명하는 셈입니다. 시세 변동과 무관하게 자산 희소성이 수학적으로 담보되니까 장기 보유할 펀더멘털적 근거가 되는 거군요. 자, 이렇게 거시적 환경부터 대형 기관, 그리고 토크노믹스의 구조적 흐름까지 뼈대들을 다 짚어봤습니다. 이제 당장 시장 속에서 참여자들이 해석 기준으로 삼아야 할 단기 온체인 지표들을 좀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대규모 자금 이도, 알람, 이른바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차례네요. 먼저 미확인 익명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기관용 지갑으로 2166 BTC, 그러니까 약 1억 6,058만 달러가 이동한 데이터가 포착됐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물량이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가면 당장 매도 폭탄이 떨어질 거라 지레짐작하고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네,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래소 입금은 보통 매도 대기 물량으로 간주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데이터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물량 도착지가 일반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특정된 기관용 지갑이라는 점입니다. 아, 거래소로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당장 호가창에 던져질 매도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어떤 목적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자산을 해킹이나 분실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대형 수탁기관의 커스터디 서비스로 이관하는 목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대규모 장외 거래, 즉 OTC를 준비하려고 기관 내부 지갑 간 자산을 재배치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냥 거래소 대규모 입금이라는 알람 하나만 보고 성급하게 하방으로 단정지어서 매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네요. 아주 위험하죠. 데이터 이면의 맥락을 확인하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TH 네트워크 쪽에서도 대규모 자금 이동이 연달아 관찰됐는데요. 상반된 성격 좀 보입니다. 익명 지갑 간의 6만 ETH, 약 1억 4,129만 달러가 이동한 트랜잭션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다른 특정 고래 지갑에서는 5만 ETH, 약 1억 1,697만 달러 규모를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스테이킹 트랜잭션을 발생시켰습니다. 비슷한 규모인데 시장 파장은 좀 달라 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해석할 때 옥석을 가려내는 방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조 사례인데요. 먼저 익명 지갑 간 6만 ETH 이동은 입출금 정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정 세력 간 장외 거래일 수도 있고 보안 목적의 지갑키 변경일 수도 있어서 의도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냥 노이즈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은 줄 수 있지만 유효한 방향성 지표로 보긴 어렵죠. 반면 5만 ETH 스테이킹은 완전히 다른 아주 뚜렷하고 긍정적인 맥락입니다. 스테이킹은 자산을 네트워크 검증에 묶어두는 거니까 당장 팔릴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시스템적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대규모 자본의 스테이킹은 시장 내 유통 물량의 실질적인 감소를 의미합니다. 자산 소유자가 단기 차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성과 이자 수익을 신뢰한다는 뜻이니까 매도 압력을 현저히 낮추는 펀더멘털 개선 신호죠. 겉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자금 이동이지만 하나는 방향모를 노이즈고 다른 하나는 수급 구조를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확실한 시그널이군요. 항상 숫자가 아니라 구조적 맥락을 읽어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지금 시장 지형도를 뒤흔드는 두 가지 거대한 교차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한편에서는 테더 같은 가상자산 네이티브 기업이 전통 달러 수익으로 BTC를 영구적으로 매집하며 기초 체력을 키우고 있고요. 전통 경제 잉여 자본으로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2조 달러를 굴리는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자본이 블록체인 인프라 위로 기존 자산을 올리는 토큰화에 돌입했고요. 전통 경제 자금이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지배하게 될지 아니면 가상자산 기업들이 자본 축적을 통해 전통 금융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될지 이 두 자본 흐름이 정면으로 교차하고 있네요. 네, 다가올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짚어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